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9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제가 읽으면서 약간 의문을 표시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책에 페이지가 안 펴지네요. 책에 258쪽에 있던 내용인데요. 그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행을 조장하기까지 했다. 대부분이 기업의 장기적 미래에 관심이 없는 부동주주들로.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이라는 말을 제가 유동이라는 말로 읽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원소를 좀 찾아봤습니다. 원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193쪽인데요. 거기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이 좀 보이나요? 거기 floating shareholder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loating이란 말이 둥둥 떠다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유동성 있는 유동적인으로 봤는데, 아마도 그 번역하신 분들께서는 이걸 그 부자를 뜰 부자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그런 것이 뜰부 움직일 동, 뭐 이런 취지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단어 사용이 조금 달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에서는 한문을 좀 이렇게 중복 표기해 주는 게 좋다, 특히 한문투의 말은, 라는 주장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리와 그 역자들의 머리가 조금 일치하지 않았던,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63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9번째 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란 제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경제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복잡한 현대 경제 시스템의 계획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중앙 집중적 의사결정만이 언제나 수익 창출의 기회를 노리는 개인과 기업에 기반을 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한 현대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계획은 적을수록 더 좋다. 네, 이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반론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도 계획되는 부분이 많다. 공산주의 경제의 중앙계획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정부 역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모든 자본주의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자본주의 정부가 국영기업의 사업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상당 부분을 계획한다. 부문별 산업정책을 통해 미래의 산업구조를 계획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유도계획, 영어로는 인디케이티브 플래닝을 통해 국민경제의 미래 모습까지 설계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국경을 넘나들 정도로 큰 규모의 위계질서를 갖춘 대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업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계획의 수립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계획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네, 소제목이 나옵니다. 로켓을 만드는 오트 볼타. 1970년대의 서구 외교관들은 소련을 일러 로켓을 보유한 오트 볼타라고 불렀다. 모욕적인 이름이다. 소련이 아니라 오트 볼타에게 말이다. 1984년 부르키나파소로 이름을 바꾼
오토 볼타는 세계 빈곤 순위에서 최하위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도 소련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로 전락해 버렸으니 적절한 별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이 별명에는 소비에트 경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 인간을 우주로 보낼 능력을 가진 나라에서 국민은 빵이나 설탕 같은 기초 식료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길게 줄을 늘어서야 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잠수함은 문제없이 대량 생산해내지만 괜찮은 텔레비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1980년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믿거나 말거나 텔레비전 폭발이었다고 한다. 소련의 인류 과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과학자들 못지않게 유능했지만 나머지 소련 국민들은 그만큼 유능하지 못했나 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기계, 공장 건물, 도로 같은 생산수단의 집단 소유에 기반을 둔 계급 없는 사회라는 공산주의적 비전을 추구한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완전 고용과 높은 수준의 평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생산수단을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작은 식당이나 미용실처럼 사소한 예외는 있었으나 모든 기업은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했다. 그 때문에 헨리 포드나 빌 게이츠 같은 비전을 지닌 사업가들이 나오기 힘들었다. 높은 수준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 때문에 소련의 경영자들은 아무리 경영 성과가 좋아도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소련의 소비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생산할 만한 첨단 기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로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경영 성과를 올리려 발버둥 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했다. 더욱이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영자들은 노동 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방법, 즉 해고 위협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일을 대충 하고 결근도 잦았다. 후에 소련 경제개혁에 나선 고르바초프는 노동규율 문제를 자주 언급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회사를 잘 경영하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훨씬 더 기대하고 경제를 구축했고 사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공산주의 초기에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이상이 넘쳐 흘렀고 소련은 2차 대전 기강과 그 직후 애국심으로 끌어올랐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는 전문가 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헌신적인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많았다. 더욱이 1960년대쯤 되어서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초기의 이상적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현실주의를 따르게 된다. 성과급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 문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경제체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시장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했던 공산주의 중앙계획 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공산주의 이론이 내세우는 중앙계획 시스템의 정당화는 상당히 견고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마르크스와 그 추종자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는 생산 과정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성격 사이의 모순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혹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용어로는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 간의 분업 정도가 보다 진전되면서 기업들이 점점 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된다. 혹은 생산 과정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들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커진 데 반해 각 기업의 소유권은 여전히 개별 자본가들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기업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물론 가격 변동을 통해 어느 정도 사후 조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마르크주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조정 실패, 영어로 coordination failures에 따른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주기적 경제 위기로 폭발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 이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소중한 자원들이 대규모로 낭비된다. 예를 들어 팔리지 않는 상품이 폐기되고 이런 상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던 기계는 고철이 되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런 체계적 모순은 이런 체제적 모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경제 위기가 갈수록 격렬하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에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리라고 예측했다. 반면 중앙계획 시스템에서는 모든 생산 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생산 단위, 즉 기업들의 활동이 단일한 계획에 따라 사전 조정될 수 있다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했다. 사전 조정으로 어떤 조정 실패의 가능성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기적인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계획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물품만 정확히 생산할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낭비되는 자원도 전혀 없기 때문에 중앙계획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보다 경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중앙계획 시스템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주된 문제는 바로 복잡성에 있었다.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자본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점점 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중앙의 계획 수립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은 옳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경제가 더 복잡해져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중앙계획 시스템은 초기 소련의 산업화가 성공을 거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할 때에는 잘 굴러간다. 당시 소련 정부의 주된 과제는 철강, 트랙터, 밀, 감자같이 몇 가지 안 되는 핵심 재화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생산하거나 앞으로 생산할 제품과 재화들의 수가 많아지고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자 중앙계획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물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계획에 필요한 경영기법과 경영에 필요한 계산 능력, 컴퓨터 등도 같이 발전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역시 향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복잡해지는 경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기는 했으나 그 방법은 소비자들의 엄청난 불만을 야기했다. 게다가 이렇게 제품의 다양성을 제한하고도 계획으로 풀기에는 경제가 너무 복잡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는 바람에 남아돌았고 다른 제품들은 너무 부족해서 국영상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나라의 일상 풍경이 되었다. (1980년대) 공산주의 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중앙계획 시스템에 대한 냉소주의가 만연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하는 척하고 그들은 보수를 주는 척한다 라는 우스개가 공산주의 국가들에 유행할 정도였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공산당들이 권좌에서 축출된 이후 중앙계획 시스템이 구공산권에서 일제히 폐기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처럼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들마저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정도는 여전히 강하지만 점차 중앙계획은 포기하고 있다. 쿠바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계획경제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계획도 계획 나름이다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경제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록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앙계획 당국이 추진했던 것처럼 전면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 역시 경제를 계획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예를 들어 전시처럼 중앙계획이 더 효율적인 상황이 있다. 이를테면 2차 대전 당시 교종국 중 주요 자본주의 국가였던 미국, 영국, 독일은 단지 계획경제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을 중앙에서 계획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유도 계획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전략 사업에 대한 투자,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수출 증진 등 주요 경제 변수에 관한 대강의 목표를 세운 다음 민간 부문과 충돌이 아닌 협조를 통해 그 목표를 이루려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말한다. 중앙계획 시스템과 달리 유도계획의 목표는 유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지급, 시장 독점권 부여 등 다양한 당근과 각종 규제, 국영은행을 통한 자금 압박 등 채찍을 뜻대로 활용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걸쳐 프랑스는 유도 계획을 통해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에 성공하면서 영국을 제치고 유럽 2위의 산업 강국으로 떠올랐다. 또 핀란드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같은 다른 유럽 나라들도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같은 방법을 통해 경제 고도화에 성공했다. 동아시아의 기적을 일궈낸 일본, 한국, 타이완의 경우에도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유도 계획을 활용했다. 그렇다고 유도 계획을 쓴 모든 나라가 성공했다는 말은 아니다. 인도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이 같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 어떤 형태의 경제 계획은 자본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더욱이 경제 전체에 대한 명시적으로 하다못해 유도적인 방법으로라도 계획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핵심 부문에 대한 계획만큼은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정책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의 정부는 이른바 무분별 산업 정책을 통해 핵심 산업 일부를 다시 읽겠습니다. 대다수의 정부는 이른바 부문별 산업 정책을 통해 핵심 산업 일부의 미래를 계획하고 틀을 잡는다. 유도 계획을 사용했던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부문별 산업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유도 계획을 사용하지 않은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부문별 산업 정책은 추진했다.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해 국민의 경제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종종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국영기업은 철도와 도로, 항만, 공항 같은 핵심 인프라 부문이나 수도와 전기, 우편 등 필수적인 서비스 부문에 많지만 제조업이나 금융 부문에도 있다.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국민 총생산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싱가포르처럼 20%를 웃돌기도 하고 미국처럼 1%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세계 평균은 10% 정도에 달한다. 정부는 국영기업의 운영을 계획하는데 이 말은 각국 자본주의 경제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직접 계획한다는 의미이다. 국영기업들이 운영하는 산업은 나머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문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영기업을 통한 경제 계획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국민 총생산 중 국영기업의 비중으로 나타나는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뿐 아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는 그 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막대한 부분 20에서 50%를
부담하면서 국가기술의 미래를 계획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 중에 하나이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각국의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른바 자유시장 국가라는 미국이 47에서 65%인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대략 20% 선이었고 벨기에, 핀란드, 독일, 스웨덴 같은 몇몇 유럽 국가들은 40% 미만이었다. 미국의 이 같은 비율은 1990년대 이후 냉전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군사적 목적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면서 낮아지기는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부문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산업 중 대다수가 국방 프로그램, 컴퓨터 반도체, 항공 및 보건 프로젝트, 제약, 생명공학 등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부문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1980년대 이후 시장주의 이데올로기가 득세하면서 대다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 계획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유도 계획은 심지어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나라까지 포함해 대다수의 국가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서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국영기업이 국민 총생산과 투자에서 차지한 비중이 떨어졌다. 대다수의 경우 그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렇듯 정부 계획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계획은 여전히 광범위하며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계획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기업의 신임 CEO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시장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고정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경직된 경영계획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가격에 맞춰 그때그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 21세기에 적합한 비전을 지닌 지도자라고 직원들이 환영할까? 주주들은 새로운 시장 친화적인 접근 방식에 환호하며 보수를 올려줄까? 아마 그는 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지도자 자질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언젠가 아버지 부시가 한 말을 빌리면 그는 비전이라는 것이 부족하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 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면 기업의 미래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받을 것이다. 시장 신호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CEO가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할 것이다. 여기가 바로 우리 회사가 오늘 서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바로 10년 후 내가 회사를 이끌어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A 분야와 B 분야, C 분야에 새로 진출해야 하며 D 분야와 E 분야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D 분야에 있는 우리 자회사는 매각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E 분야 자회사는 문을 닫지만 일부 생산 설비는 중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A 분야의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B 분야로 진출하려면 일본의 카이샤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야 합니다. 제휴 조건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일부 원부자재를 시장 가격 이하로 공급해 주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C 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까운 미래 회사 전체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밝은 앞날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CEO가 계획하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세운다. 그것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이다. 마르크스가 경제 전반을 중앙에서 계획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바로 기업들이 세우는 사업계획에서였다.
마르크스가 계획을 이야기하던 당시는 경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그 시대에는 오직 기업만이 계획을 세웠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기업이 회사 내부 경영에 활용하는 합리적 계획 방식이 결국 시장 소모적인 혼란 상태보다 우월하다고 입증될 테고, 이 방식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경제 전체로 확산되리라고 예언했다. 물론 그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을 자본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가들을 몰아낸 뒤 이런 기업 내부의 독재, 즉 계획에서 합리적 핵심만을 따로 분리해내면 사회 전체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왔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영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추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오늘날 국제 무역량 가운데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초국적 대기업 내부의 거래, 즉 여러 나라에서 분산된 본사와 자회사들 간의 거래로 추산된다. 1978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기업조직 연구의 선구자인 허버트 샤이먼은 1991년에 쓴 논문 조직과 시장, 영어로 Organizations and Market에서 이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아무런 편견이 없는 화성인이 지구로 와서 우리 경제를 관찰한다면 과연 지구인들이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사이먼은 그 화성인이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화성인은 지구인들이 조직된 경제 내에서 생활한다고 결론 지을 것이다. 지구 경제 활동의 태반이 서로 다른 기업들 사이의 시장 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 즉 조직 내부에서 조종되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화성인이 지구상의 기업을 녹색으로, 시장, 즉 거래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날까? 그것은 아마 녹색 점을 연결하는 빨간 선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빨간 선으로 상호 연결된 큼직한 녹색 영역들의 집합이 될 것이라고 사이먼은 주장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획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사이먼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만약 정부의 계획까지 고려하면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사이먼의 화성인들이 본 것보다 계획에 따라 돌아가는 정도가 훨씬 클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각 기업의 내부 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계획을 합치면 고도의 계획 경제인 셈이다. 이런 식의 관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은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더 계획적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거대 기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데다 정부의 존재 역시 경제 영역의 구석구석에 더욱 광범위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국 정부는 더 은근한 방법으로 개입하므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계획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각각의 다른 경제 부문에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중앙계획 시스템의 실패를 고려하면 경제계획에 대한 편견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계획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업계획, 시장에서의 관계 등이 모두 필수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경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시장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소련처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소금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소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네, 이제 2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0장은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 분노한다. 하지만 평등도 평등 나름이다. 노력과 성취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할 경우 재능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취 동기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결과의 평등인데
결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그 증거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이 한창일 때 우수한 흑인 학생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역차별 정책을 사용해서 단지 흑인이라거나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질이 못 미치는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 역시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경우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최선의 능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장하준 교수의 반론입니다. 기회의 균등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훌륭한 성과를 올린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선천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그 아이도 다른 아이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집에서는 생계비 지원을 받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무료 급식을 통해 밥을 굶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는 돈을 벌 수 있어야, 결과의 균등이 있어야 그 아이도 같은 조건에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교황보다 더 독실한 카톨릭 신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교황보다 더 독실하다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주변부 국가가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사상이 나온 본고장보다 원칙을 더 엄격하게 지키려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황보다 더 독실하기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다. 글자 그대로 온 국민이 카톨릭 교인이라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카톨릭 신자는 국민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은 사실 작은 나라가 아니다. 1945년 국토가 양분되기 전까지 1000년 넘게 한 나라로 살아온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7천만 가까이 된다. 그러나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본고장보다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능숙해졌다.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북한은 러시아보다 더 철저한 공산주의를 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일본식 정부주도 자본주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남한은 일본보다 더 철저히 정부주도 자본주의를 실시했다. 미국식 자본주의로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후에는 미국인들에게 자유무역의 장점을 설교하면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개방하여 미국인들을 무색하게 했다. 그러니 중국의 영향권에 있던 19세기까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교적이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유교는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중국의 정치 사상과 공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문화체계로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 몇몇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유교 문화야말로 경제발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유교는 20세기 후반 들어 현대식 자본주의의 요건에 맞게 변형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봉건 이데올로기였다. 대부분의 봉건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유교에서도 타고난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엄격한 신분 사회를 옹호했다. 따라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미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다. 유교 사회에서는 사회적 초석이라고 여긴 농부들과 다른 노동계급 사이에 큰 차이를 두었다. 그 한 예로 평민들 중에서는 농부의 아들들에게만 정부 관료 시험인 과거의 응시에서
지배계급에 편입할 기회를 주었다. 비록 농부의 아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이 시험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합격할 확률이 아주 적었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장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장인이나 상인의 아들들보다는 나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공자를 낳은 중국은 유교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는 데 좀 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만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장인과 상인 출신들에게도 과거를 볼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공자보다 더 철저한 공자였던 한국에서는 고집스럽게 원칙을 적용해서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도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한국에서 이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고 출생 신분이 개인의 성취를 제약하지 않게 된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 1910년부터 45년에서 벗어난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요즘 말로 하면 엔지니어와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과 상인들에 대한 편견은 몇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다가 경제발전 이후 이런 직업의 위상이 변한 후에야 인기 있는 직종으로 부상했다.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봉건시대의 한국만이 아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인토네이션을 좀 잘못 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봉건시대의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며 인도에서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분 제도만 기회 균등을 막은 것이 아니다. 2차 대전 전까지 여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나라가 많았다. 사실 그때까지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정치적 시민권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도 여럿 있었다. 최근까지도 많은 나라에서는 인종에 따라 교육과 직업의 선택에 기회를 제한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아시아인들을 비롯해 질 낮은 인종을 정해 이민을 금지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 분리 정책, 즉 아파르테이트의 일환으로 백인 전용 대학과 흑인 및 유색인종이 다니는 대학을 구분하고 후자에는 재정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종, 성별, 신분 등의 이유로 자기 발전을 방해받는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니 기회의 균등은 어렵게 얻은 소중한 가치이다. 다음 소제목은 시장은 해방꾼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세대 사이에 기회의 균등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규정이 많이 폐지되었다. 이는 대부분 차별받던 사람들의 정치적 투쟁 덕이다. 19세기 중반 남성 모두에게 선거권을 요구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 20세기 후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인종 분리 투쟁, 그리고 현재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층 카스트 사람들의 싸움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수많은 여성, 억눌려 지내온 인종, 하층 계급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제한된 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회의 불균등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시장은 큰 공을 세웠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사람과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장에서의 거래에는 인종이나 정치적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 논리를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캐피털리즘 앤드 프리돔에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다. 빵을 사는 사람은 그 빵을 만든 밀을 기른 것이 공산당인지 공화당원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른다. 따라서 시장의 힘은 인종차별을 몰아내거나 최소한 많이 약화시킬 것이라고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백인만 채용하는 고용주는 인종에 상관없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쓰는 더 개방적인 고용주와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일본인을 명예 백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남아프리카 안에 있는 도요타나 닛산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인 경영진들더러 인종분리법에 따라 유색인종이니 소웨토의 흑인 거주지역에 가서 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백인 우월주의에 젖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만 하는 수 없이 자존심을 접고 일본인들은 백인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일제 자동차를 타려면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 평등을 증대시키는 시장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널리 퍼져 있다. 영국 작가 앨런 베넷의 연극을 영화화한 히스토리 보이즈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소년들의 명문대학 진학 작전이 때로는 가슴 저리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유복한 집 아이들에 비해 지적, 사회적 자신감이 부족한 이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결국 좋은 직장을 얻기도 힘들다. 물론 대학은 기업들만큼 빨리 시장의 압력에 적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소수 인종이나 노동자 계급 출신의 학생을 차별하고 대신 능력이 떨어지지만 출신 배경이 좋은 학생들만 받아들이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고용주들은 차별이 없는 대학의 졸업생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자질이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확보하려면 대학들도 조만간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공식적인 차별을 모두 없애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나면 시장 경쟁을 통해서 남아있는 편견 같은 것은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강해진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인종분리 정책과 카푸치노 사회라는 소제목입니다. 아직 특정 인종, 가난한 사람들, 하층 계급,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기회의 균등 원칙을 대놓고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등이 기회의 균등에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동의한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행동의 결과까지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면 열심히 일하고 혁신을 꾀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옆에서 농땡이나 부리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열심히 일할 마음이 나겠는가? 마오쩌둥이 추진하던 중국 협동농장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던가? 복지정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그들은 부를 창출할 의욕을 잃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하건 말건 혹은 일 자체를 하건 말건 최저임금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가난한 사람들 역시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를 잃을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시도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고 만다고 주장한다. 들인 노력과 얻는 결과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던 마오쩌둥의 협동농장처럼 지나치게 결과의 균등을 추구할 경우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맞는 말이다. 이는 또한 공평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결과의 균등을 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문제는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들은 이제 백인들과 똑같이 보수가 높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만 그 직업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흑인들은 이제 과거 백인들만 다니던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지만 읽고 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역량 미달의 교사들만 있는 가난학교 출신이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여전히 희박할 뿐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대부분의 흑인 아이들에게는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열려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이 다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여전히
가난하고 운영 상태도 엉망이다.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인종분리 정책이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유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실업률은 26에서 28%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중 하나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실제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종분리 정책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리켜 카푸치노 사회라 부른다. 바닥에 두꺼운 갈색층, 그 위를 얇게 덮은 하얀 거품, 그 위에 뿌려진 검은 코코아로 이루어진 카푸치노 커피 같은 사회 말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교육과 의지, 그리고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할 만한 기업가적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똑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학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어째서 좀 도둑질이나 하고 막 산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옳은 주장이다. 어떤 사람이 자라난 환경만으로 그 사람의 성취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주장이 옳기는 하지만 그것은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인간은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각자 처한 사회 경제적 환경은 개인의 성취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환경은 개인이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에까지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은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영국의 노동자 계층 출신 학생들은 대학에 갈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곳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런 태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아직도 1980년대 말에 BBC에서 본 다큐멘터리를 잊을 수가 없다. 인터뷰에 나온 강부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학에 가서 교사가 된 아들을 계급의 배반자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든 다큐멘터리였다. 모든 것을 사회경제적 환경에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할리우드 영화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 또한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기회의 균등,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알레한드로 톨레도의 기이한 사례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한다.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나라에서조차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자기 잠재력에 상관없이 학업 성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와서 학교에서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 테니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좀 글이 이상합니다. 지금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요. 이런 상태에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 테니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 테니 학업 성적이 어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책이 제대로 돼 있고요. 제가 어떨지는을 떨어진으로 읽어서 오독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영양결핍으로 지능 발달이 이미 지체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아이들은 몸도 약하고 병도 잘 걸려서 결석도 잦을 것이다. 만약 부모가 글을 읽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한다면 숙제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반면 중산층 아이들은 부모가, 부유층 아이들은 가정교사가 옆에서 숙제를 도와줄 것이다. 사실 숙제를 봐줄 사람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동생들을 보살피거나 염소를 데리고 나가 풀을 먹이느라 숙제할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난 것이 무슨 벌을 받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숙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무상급식과 예방접종,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고용한 교사들이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도 하다. 여기 책이 좀 잘못된 게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도 한다. 잘못됐죠? 있기도, 제가 이것 때문에 눈이 좀 간섭받아서요. 있기도 하다로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 중 일부는 여전히 가정 밖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비슷한 것이라도 확보해 주려면 부모 소득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맞춰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예방접종 등을 아무리 제공해봤자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기회균등을 제공할 수 없다. 어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결과의 균등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으면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극도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애초에 일자리를 잃은 것도 온전히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전망이 있어 보여 선택한 직장이 갑자기 외국과의 경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다. 1960년대에 미국 철강 회사나 영국 조선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1990년대 초가 되면 일본이나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자기가 몸담은 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사실 이런 현상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뿐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역사의 폐기물 취급을 받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 물론 이상적인 자유시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라면 이런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직한 미국 철강 노동자와 영국의 조선 노동자는 성장 산업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강 노동자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조선 노동자였다가 투자은행가로 변신한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되는가?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 공정한 접근 방식은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실업수당, 의료보험,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잘 운용되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은 사실 경제 전체의 더 생산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다. 이론적으로는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처럼 가난한 마을 출신 구두닦이 소년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톨레도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고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페루 어린이들은 수백만 명에 이른다. 물론 톨레도 전 대통령이 증명했듯이 노력만 하면 스탠퍼드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머지 수백만 명의 페루 아이들은 하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라고 일축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톨레도 대통령의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부모 소득이라는 결과의 균등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실제로 각 나라의 계층 이동성을 비교조사한 연구를 보면 이 추론의 정당성이 입증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영국의 학자들이 내놓은 꼼꼼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계층 이동성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영국에 비해 더 높고 영국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정책이 잘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계층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주로 최하층에서의 이동이 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최하 기본소득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지나치게
결과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은 해롭지만 이 지나치다는 것의 한계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100m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회의 균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장하준 교수가 바라보고 있는 복지, 최소한의 복지의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회균등만으로 충분치 않고 그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만들기 위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21장, 다음 시간에는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라는 내용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